안녕하세요. 세상 읽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에세이를 들고 왔어요. 에세이 분야에서 베스트 도서에 올라간 책이고, 요즘같이 힘든 시대에 사람들에게 조금의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책의 큰 주제는 다른 사람과 발맞추려 애쓰지 말고 차분하게 당신의 인생을 걸어가라 라는 주제를 던지고 있는 책인데, 책 제목은 조금 서툴더라도 네 인생을 응원해 입니다. 그러면 바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화해하는 시간. 1%뿐이더라도 그쪽을 바라보면 그만큼 밝아진다. 삶에 즐거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 그 이유를 파헤쳐 보면 결국 원하는 것은 많지만 능력이 없거나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은 많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엊그제 친한 옛 동료가 만나자고 했다. 그녀는 뜻밖에도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알고 지낸 지 오랜 사람으로 매우 생활력이 강하고 매사 완벽하려고 애쓰는 것을 잘 알았기에 나는 잠시 당황했다. 작년에 그녀는 마침내 승진해 친구들 사이에서 인생의 승자로 통했다. 그런데 그녀는 연봉이든 직급이든 만족할 만큼 올랐는데도 여전히 기쁘지가 않다는 것이다. 그녀는 매일 숨 돌릴 틈 없이 살았다. 승진을 위해 아등바등했고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현재 인정받는 위치에서 대우도 훌륭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안하다는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자신을 너무 몰아세울 필요가 없다며 다독였다. 매사에 주도 면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질 거라고 말해줬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아직 부족하다며 스스로를 탓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은 일상에서 비일비재하다. 아름답지 못하고 너무 뚱뚱하고 일을 잘 못하고 늘 야근을 해야 하고 집이 좀 작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선생님과 부모님은 충분히 노력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모든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부딪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고 해낼 수 없는 것 투성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면 부정적인 면이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좋은 면이 1%뿐이더라도 밝은 쪽을 바라보면 그만큼 밝아진다. 누구에게나 삶은 쉽지 않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왜 안 되는가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때 인생은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점점 더 힘이 날 것이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인생과 악수하며 자신과 화해해야 한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한 유명 교수가 온라인에 이런 글을 올렸다. 사랑이나 결혼에 대해 마음에 큰 뜻을 품어서는 안 된다. 지향하는 바가 많을수록 고통은 깊어지고 요구가 많을수록 수확은 줄어든다. 이 글에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다. 그중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있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한다면 단념하세요. 상대방을 바꾸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또는 그녀 자신이 스스로 고치고 싶어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말입니다. 한 독자는 일찍이 나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녀는 문학소녀로 젊었을 때 연애 소설을 즐겨 읽으며 소설 속의 해피엔딩을 보는데 익숙했다. 28세 때 그녀는 아름다운 희망을 품고 결혼에 골인했다. 그녀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를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바꿀 자신이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남편은 외아들로 자란 데다 친척도 많지 않아서 친구를 사귀기 좋아했다. 날마다 각종 모임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기에 바빴다. 그녀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맞득잖아했다. 그런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부부는 이 문제로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져 갔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더라도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는 과정이고 함께 지내는 것은 상대방의 단점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상대방에게선 작은 일도 문제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매사 옳다고 생각해서 자꾸 상대를 개조하려 든다면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장점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도 감싸주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미련한 사람은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고 항상 결점을 없애려고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을 전우로 여기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함께 어려움을 짊어진다. 이런 말이 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이들이라도 평생 200번은 이혼을 생각하게 되고 50번은 상대방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극도의 혐오감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고통과 실망도 커진다. 세상에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다. 행복한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불완전함을 받아들였을 때 가능한 것이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은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였기 때문일 뿐이다. 결혼의 환상은 둘이 하나가 되겠다는 불가능을 꿈꾸는 것이다. 부부는 열리지가 될 수 없다. 둘이 나란히 같은 곳을 향해 걷는 사이다. 같은 이상을 향해 어깨동무하는 동지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잘못을 보듬어주고 부족함을 보완해줄 때 사랑이 끈끈해진다. 결혼뿐만 아니라 인생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다. 우리는 싸울 줄 알아야 하지만 화해할 줄도 알아야 한다. 레어즈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녀는 스촨성 대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에 매몰되었다가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다. 그녀는 무용가였지만 지진으로 다리를 잃고 하나밖에 없는 딸도 잃었다. 그녀는 불행한 결혼 생활로 지진 이후 이혼을 하고 과거의 자신과도 결별했다. 그리고 한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며 스트레스를 식탐으로 풀다가 몸무게나 8kg이나 늘어났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무기력하고 후줄근한 모습에 화들짝 놀랐다. 그녀는 스스로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다. 몇 달 뒤에 그녀는 다시 무대에 올라 대중들에게 새로운 자신을 내보이며 TV 프로그램과 공연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자신을 절대 장애인으로 정의하지 않았다. 화장을 하고 춤을 추고 일을 시작하고 불편한 다리에도 불구하고 하이힐을 신고 다녔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간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랴오즈의 삶은 두동강에 났지만 그녀는 운명이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 지금의 그녀는 여전히 낙천적이고 강인하다. 여러분은 지금도 제가 다리를 잃고 딸도 잃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은 오묘하다. 어떤 하나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랴오즈는 2013년에 지금의 남편 찰스를 만났다. 낙관적이고 진보적인 그는 언제나 매력이 넘쳤다. 그녀는 재혼을 했고 아이를 낳아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녀는 인생은 완벽하지 않지만 나는 충분히 감사하다 라고 말했다. 인생에는 자기만의 색깔과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삶에서 작은 마찰이나 좌절을 겪으면 곧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듯 절망에 빠진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생이별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아름답고 근사하게 산다. 후회와 원망도 평생을 가고 가장 어두운 밤을 겪었음에도 햇빛에 대한 기대를 품는 마음도 평생 간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다. 인생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자리 잡게 할지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불완전함을 만난다. 그것은 마치 가시와 같아서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빼내야 한다. 힘든 업무 스트레스, 불편한 연인과의 관계, 자주 부딪히는 가족들, 직장 동료와의 마찰.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다. 그것들과 싸우려고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마치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몸부림칠수록 우리 몸에서 힘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부정적 에너지와 죽기 살기로 싸울 이유가 없다. 그 누군들 살면서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마주하지 않겠는가? 진정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다. 아무리 심각한 일이라도 이를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반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을 놓아주지 않으면 그 일은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바꿀 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의 고통의 근원이다. 그러니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우리 인생에 나타날 때 변화시킬 힘이 없다면 두 팔을 벌리고 맞이하라. 어쨌든 사람의 인생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없다. 휘몰아치는 바람, 쏟아지는 빗줄기, 자결하는 태양. 우리 힘으로 조절할 수 없지 않은가? 우리에게 닥치는 불협화음, 갈등, 위기, 어려움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가끔은 발버둥 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자. 쓸데없는 싸움을 그만두고 자신을 성장시키고 행복해지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때라야 삶의 즐거움은 배가 된다. 두 손에 꼭 잡은 것을 놓아주기 어려울 때, 그 일이 정말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토록 신경 썼던 일들이 흘러가는 구름이나 바람처럼 가벼워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줄 알면 기쁨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만의 인생 속도로 산다. 최근 우리 회사에 들어온 인턴 사원들을 보면 저마다 명문대 졸업장에 화려한 프로필을 자랑해 이력서만 봐도 빛이 난다.
내가 있는 부서에도 한 아가씨가 인턴 사원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총명하고 재빠르게 일을 잘하며 누구를 만나든 생글생글 잘 웃었다. 이틀도 안 가서 부서 사람들은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왠지 모르게 그녀가 즐겁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다. 휴게실에 그녀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미 몇 차례 그런 모습을 본 터였다. 눈이 빨갛게 달아오른 것이 한참을 운 것 같았다.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삼수 끝에 원하던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원까지 졸업한 후 그의 졸업생 가운데 모두가 부러워하는 중앙기업 본부에 입사해 누가 봐도 인생의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어려서부터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교사가 되고 싶어 했다. 대학원 과정을 밟을 때 그 꿈을 위해 어학시험과 논문 발표를 착실히 준비하던 중에 어쩌다 유일하게 이력서를 넣은 우리 회사에 덜컥 합격한 것이었다. 입사와 유학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녀는 부모님께 의견을 구했다. 부모님은 이미 27살인데 이제는 좋은 직장 들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지. 무슨 유학이니. 박사 마치고 돌아오면 이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하잖니. 라고 말했다. 부모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그렇게 입사를 결정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내내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던 것이다. 선배님, 이 직장에 들어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지만 한편으론 해외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없이 말을 끝낸 그녀의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보자 문득 나의 과거가 떠올랐다. 삶의 갈림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을 종용한다. 자기 인생을 웅장하게 키워가고 싶을수록 고민의 깊이는 깊어진다.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 이상을 쫓을 것인가. 그녀와 마찬가지로 나도 어려서부터 해외 유학을 가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넓은 세상으로 나가 경험해보고 싶었다. 신문 방송학과를 전공하던 나는 뭐든지 곧 잘했지만 딱히 한 가지에 특출하지는 않았다. 글로벌한 감각도 없었다. 그래서 개강 첫날부터 나는 탁월해지고 싶은 마음에 부단히 노력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영어 단어를 외우고 학점을 잘 받으려 애쓰고 인턴을 하면서 몇 안 되는 해외에서 주는 문과생을 위한 장학금을 받고자 노력했다. 주변 사람들은 잘 될 거라고 격려해줬고 나도 그렇게 믿었다. 그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해외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이 대폭 축소되었고 그 중에서도 문과 쪽 지원금이 먼저 줄었다. 나는 5개 대학에 모두 지원에 합격했지만 장학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당시 가정 형편이 녹록치 않아 유학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었고 그렇게 유학의 꿈이 깨졌다. 슬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특히 주변에 이미 회사에 입사해 승진까지 한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생각에 더욱 초조해졌다. 스트레스 탓인지 입맛도 잃고 출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울음이 터져나왔다. 2주 정도 그런 상태가 이어졌다. 부모님은 미안해했고 교수님과 친구들 모두 나를 걱정해 주었다. 어느 날 혼자서 학교 운동장을 거니는데 내 얼굴에 닿는 햇살이 무척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베이징의 봄 냄새였다.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인생에 단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깨달음이 왔다. 가장 하고 싶은 길이 있지만 그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해진 구간을 달리는 선수가 아니니까. 끝없이 트랙을 돌기도 하고 산악 트레킹처럼 험한 길을 뛰기도 한다. 달리고 뛸 때는 모르지만 잠깐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면 이제껏 알지 못했던 길이 보인다. 어쩌면 돌아가야 하는 길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멈추지 말자. 당당한 걸음이 멋지지 않은가?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고 마음이 상황을 바꾼다. 정말 와닿는 말이다. 마음을 가다듬은 나는 원망하는 마음을 접고 취업준비생의 길에 올랐다. 다행히 인턴을 계속해왔고 학교에서 두 번째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서 취업준비 기간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필기시험과 3차례 면접을 거쳐 순조롭게 언론사에 합격했다. 핵심 언론사와 견줄 만한 곳은 아니지만 회사가 집에서 가깝고 그다지 일이 힘들지 않고 복리후생이 좋다는 점이 만족스러웠다. 10여 년 전만 해도 전통 언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다. 특히 지방으로 출장을 가면 직원들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그 소리에 기분이 들뜨곤 했다. 회사에 적응하고 난 뒤에 나는 다른 동료들처럼 기사거리를 찾고 연락을 기다리며 원고를 입수하고 동료들과 신문 꼭지를 정했다. 동료들과 분업하여 협력을 하면 일을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매일 퇴근하고 나서는 드라마도 보고 식사 약속도 잡고 당시 남자친구와 데이트도 하고 쇼핑도 하며 즐겁게 지냈다. 그렇게 어느덧 3년이 지나 언론사 입사를 꿈꾸던 신문방송학과 학생에서 노련한 직장인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대학때 지도 교수님이 내가 있는 도시로 출장을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식사 내내 교수님은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을 여러 차례 아끼는 것처럼 보이셨다. 떠나기 전에 지하철역에서 교수님은 나는 대학 시절에 너를 참 좋아했어. 매일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았는지 몰라. 하며 웃으셨다. 교수님의 그 짧은 한마디에 나는 갑자기 꿈? 하면서 깨어났다. 누군가 꿈에 관한 얘기를 한 지 너무 오래되었던 것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책상에 앉아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숙고해 보았다. 이렇게 긴 시간을 어디에 썼는지 도무지 정리할 수가 없었다. 업무 계획도 없었고 대표작도 없었으며 심지어 나만의 핵심 능력도 쌓이지 않았다. 이건 옳지 않은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중국 최대 보안기업 CEO 저우흥이는 일찍이 빈둥빈둥 살면 시간도 빈둥대며 흘러갈 것이고 마지막 패자는 결국 당신 자신일 수밖에 없다 라고 했다. 그날부터 나는 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고 매일 기사거리를 찾아 소재를 쌓고 편집장이 수정한 원고에 대해 열심히 고민하고 다른 언론사의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해석과
업계의 새로운 정책을 따라가느라 정신없이 보냈다. 모두 나를 신기하게 여겼다. 어떻게 기사를 쓰든 보수는 똑같았으므로 굳이 애쓰고 힘을 들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일을 잘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나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정신없이 4년이 지나고 나는 점차 회사 내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며 크고 작은 언론상도 많이 받았다. 당시 뉴미디어가 서서히 성장을 시작해 주변에선 훌륭한 동료들이 속속 자리를 옮기는 상황이었다. 내게도 위기감이 엄습했다. 나는 전통적인 미디어가 사양 산업임을 알고 있었고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내가 성장할 여지나 전망에는 한계가 있어 벗어날 때가 됐음을 느꼈다.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이 문제 앞에서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뜻밖에도 해외 유학이었다. 나 자신도 내 생각에 놀랐다. 그때 나는 임신한 상태였고 생활이 안정되어 있었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터무니없어 보였다. 그러나 한번 꿈의 불길이 타오르자 다시 꺼트리기 어려웠다. 더구나 어릴 때부터 꾸던 꿈이었으니 누가 뭐라고 해도 포기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남편과 부모님께 내 생각을 전하자 응원해 주셨다. 30대에 들어선 나는 임신한 몸으로 다시 영어를 공부하며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내 편의 글을 읽으며 분석하고 수정했다. 출근길에는 바로 따라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듣기 능력을 연마했다. 퇴근 후에는 이틀에 한 번씩 영어로 글을 썼는데 두꺼운 공책 3권이 나왔다. 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거울을 보며 혼자 스피킹 연습을 하고 내 말을 녹음해서 다시 듣기를 하면서 고치곤 했다. 그 사이에 나는 각종 산부인과 검사도 끝냈다. 그리고 임신 8개월에 접어들었을 때 영어 고득점으로 장학금 신청 서류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러고 나는 출산했다. 아이를 낳은 다음 날 장학금 1차 서류 합격 통보를 받았다. 한 달 뒤 영사관으로 2차 시험을 보러 오라고 했다. 나는 한 달 내내 갓난아기를 돌보며 시험을 준비해 나갔다. 아기가 통 잠을 자지 않아 책 읽을 시간이 거의 없어서 책을 머리맡에 두고 아기가 잠이 들면 발버둥치며 일어나 몇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시간을 긁어 모아서 30개에 가까운 2차 시험 주제를 준비했다. 드디어 면접을 보러 갔고 모든 과정은 홀가분하고 유쾌하게 흘러갔다. 면접이 끝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들은 나의 시험 준비 과정을 듣고는 놀라며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때 나는 7년 전에 받지 못했던 장학금을 받았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상이 있기 마련이다. 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야 바다로 간다. 새는 날개짓을 멈추지 않아야 난다. 나무는 끊임없이 태양빛을 받고 물을 흡수해야 자란다. 가장 자기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장학금 관련 연락을 받고 나서 나는 빠르게 퇴사했다. 직장 동료는 나이 먹고 아이 데리고 공부하기 위해 철밥통을 내려놓다니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돌아오면 어떻게 살려고 하냐며 걱정해 주었다. 이상하게도 그런 의심스러운 주변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나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갈수록 안정감은 줄어들고 내 실력을 키워야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아이가 태어난 지 9달이 되었을 때 아이를 데리고 친정엄마와 함께 유학행 비행기에 올랐다.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특히 시간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낮에 수업을 듣는 동안 친정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봐주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장을 보고 각종 물품을 샀다. 집에 도착하면 나는 아이를 보면서 방을 치웠고 엄마는 식사 준비를 했다. 일념난짓한 시간 동안 나는 12시 전에 잠을 잔 적이 없었다. 수업이 없는 날엔 아이와 함께 런던 시내를 돌아다녔다. 엄마에겐 휴식 시간을 드리고 아이에겐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가족들의 협조 속에서 나는 무사히 석사 과정을 마쳤고 명예 졸업이라는 좋은 성적을 받았다. 동시에 영국에서 인턴을 하게 됐는데 월급은 얼마 안 됐지만 해외 근무 경험이 생겼다. 귀국 후 그동안 쌓아온 실력으로 무사히 입사했다. 지금 회사에서는 충분히 도전적인 업무를 하고 있어 무척 만족스럽다. 물론 연봉도 충분히 받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꿈꾸던 삶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지금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미래에도 과연 그럴지는 의문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미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유일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 인생의 속도를 결정하고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다. 다시 처음에 그 인턴 사원이었던 그녀의 얘기로 돌아가보자. 사실 그녀가 유학을 가든 현재 직장에 머무르든 딱히 무엇이 더 낫거나 나쁘거나 할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그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앞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이냐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자기 자신만이 안다. 그러니 내면의 소리를 따라가면 된다. 설령 눈앞에 있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닌 것 같아도 열심히 노력하며 현재를 살면 누릴 것은 반드시 누리게 된다.